안녕하세요. 사연둥이 혜인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세계 정유 수출 1위라고요? 2024년 3월 런던 금융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정유 수출국으로 올라선 거예요. 원유 매장량 제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말이죠. 유럽 투자은행들은 즉각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건 반사 이익일 뿐이다. 중동과 아시아 사이 중간상 역할로 잠깐 뜬 거다. 제네바 에너지 포럼에서는 한국을 노골적으로 비웃었어요. 기술도 없이 운 좋게 돈 번 나라. 바로 그때 런던 정유금융 컨설팅 그룹 수석 애널리스트 엘리사 모건에게 특명이 떨어집니다. 한국 정유산업의 실체를 파헤쳐라. 이 신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해라. 옥스퍼드 경제학 박사 출신 유럽연합 에너지자문위원을 지낸 그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석유 없는 나라가 1위? 숫자 노름일 뿐이야. 중동 의존도 70%, 에너지 자립도 4%라는 수치를 보며 그녀는 확신했죠. 한 번만 흔들리면 무너질 구조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린 그 순간부터 그녀가 본 것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울산 정유단지의 규모, 텍사스를 넘어서는 생산량, 그리고 미국 항공기가 한국산 항공유로 나는 현실. 안녕하세요. 사연둥이 혜인이에요. 오늘은 한국의 석유 신화를 해체하러 온 영국 애널리스트 엘리사 모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가 발견한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감동적인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석유 없는 나라의 1위 믿어지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엘리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에요. 20년간 에너지 시장을 분석하며 감정보다 데이터를, 기대보다 사실을 우선시해왔죠. 그래서 2024년 3월 그 보고서를 봤을 때도 냉정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정유 수출국이 됐다는 수치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제 첫 반응이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사우디, 미국, 러시아를 제치고 1위에 오를 수 있죠? 런던 사무실 동료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반사 이익이야. 중동과 아시아 사이에서 중간상 역할 한 거지. 하지만 투자은행 본부는 달랐습니다. 유럽 정유사들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산 제품이 유럽 시장까지 파고들면서요. 모건 직접 가서 확인해. 이게 진짜 기술력인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인지 밝혀내. 저는 즉시 한국 관련 자료를 모았습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 100%, 중동 의존도 70%, 에너지 자립도 4%. 이 수치들은 명확했어요. 위태로운 구조야. 중동에서 공급이 끊기거나 유가가 폭등하면 즉시 무너질 거야. 동료 제임스가 물었죠. 그럼 어떻게 1위가 된 거야? 저는 차트를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타이밍이야. 유럽과 미국 정유사들이 탄소 중립으로 투자를 줄인 사이 한국이 생산을 늘린 거지. 하지만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 제네바 에너지 포럼 자료를 보니 유럽 전문가들의 평가도 비슷했어요.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입지로 성공한 나라다. 아시아 수요 증가의 수혜자일 뿐이다. 심지어 한독일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죠. 정유 허브라기보단 고급 주유소 수준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려면 직접 봐야 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현장은 숫자가 말하지 못하는 걸 보여주니까요. 좋아, 가서 해체해주지. 이 신화를. 인천행 티켓을 끊으면서 저는 이미 보고서 제목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유산업의 허상 지속 불가능한 성장의 해부. 완벽한 제목이라고 생각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정유사 재무제표를 다시 펼쳤어요.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4개 회사가 전체 수출을 담당하더군요. 독과점 구조네.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가세요? 네, 출장이요. 좋은 나라예요. 저는 거기서 5년 살았는데 정말 빠르게 변하더라고요. 저는 미소만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죠. 빠른 변화가 항상 좋은 건 아니야. 때론 거품이기도 하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 면세점을 지나며 한국 화장품, 전자제품 광고들이 보였어요. 수출 강국이긴 하네. 하지만 정유는 달라요.
이건 기술과 자본, 그리고 원자재 확보가 모두 필요한 산업이니까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는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도시를 보러 온 게 아니었죠. 내일부터 울산이야. 거기서 진짜를 보겠지.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중동 의존도, 에너지 안보 취약성, 탄소 중립 전환 지연. 모든 지표가 한국의 약점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언젠가 무너질 거야. 내 보고서가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보게 될 건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 이미 미래를 준비한 나라라는 걸요.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참석한 건 제네바 에너지 포럼이었어요. 유럽 최고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죠. 그날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아시아 정유 시장의 구조 변화와 유럽의 대응. 프랑스 토탈에너지 부사장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급부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적 우위도 아니죠. 단지 지리적 이점과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의 슬라이드엔 한국 정유사 생산량 증가 그래프가 있었어요. 가파른 상승 곡선이었죠. 독일 애널리스트가 거들었습니다. 중동 원유를 사서 아시아에 파는 구조예요. 부가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단순 가공업에 가깝죠.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분석이었으니까요. 영국 쪽 대표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은 반사이익을 본 겁니다. 유럽이 탄소 중립에 투자하는 동안 한국은 구시대 산업에 올인했죠. 장기적으론 손해보는 전략입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모두가 동의하는 분위기였죠.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 한국의 성장은 일시적이다. 기술 우위 없음. 지속 불가능. 이건 제 보고서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내용이었어요. 휴식 시간에 노르웨이 에너지 연구소 소장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모건, 당신도 한국 간다면서? 네, 다음 주에요. 시간 낭비일 거야. 거긴 볼 게 없어. 큰 공장 몇 개 있는 게 다야. 하지만 스위스 은행 애널리스트는 다르게 말했어요. 저는 작년에 울산 갔었는데 규모가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텍사스 정유 단지보다 컸어요. 노르웨이 소장이 비웃었죠. 규모가 기술은 아니잖아. 큰 공장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오후 세션에선 한국 정유 수출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서부항공유 시장의 52%가 한국산이었어요. 유럽도 20% 이상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옆자리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발표자가 답했어요. 물류 비용 때문입니다. 한국은 아시아 중심에 있고 파나마 운하를 통해 미국 서부까지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죠. 유럽행도 수에즈 운하로 빠릅니다. 합리적인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녁 만찬에서 한 독일 임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솔직히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닐까요? 수치는 명확하잖아요. 걔네가 1위예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그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았죠. 프랑스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독일답게 정직하시네요. 하지만 1위가 곧 최고는 아니에요. 양과 질은 다르니까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맞아, 양으로 승부한 거야. 질은 다른 문제지.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럽 최고 전문가들이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어.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타이밍으로 성공했다. 그게 합리적 분석이었어요. 제 보고서도 그 방향으로 가야 했죠. 하지만 한편으론 의문도 들었어요. 그럼 왜 유럽 정유사들은 불안해하는 거지? 단순 반사 이익이라면 곧 끝날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시장 변동성 때문이야. 일시적 현상이지. 다음 날 아침 런던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비행기를 탔어요. 이번엔 인천행이었죠. 제 가방엔 질문지와 녹음기 그리고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서 증명해주지. 이게 얼마나 허약한 구조인지. 런던 사무실 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모건, 객관적으로 봐. 편견 없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언제 편견을 가진 적 있나요? 하지만 속으론 이미 결론이 나 있었죠. 한국은 곧 무너질 거야. 지금 생각하면 우스워요. 제가 가진 건 편견이 아니라 확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확신과 편견은 종이 한 장 차이더군요.
히드로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 커피를 마시며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한국에너지 통계 자료였죠. 원유 수입 의존도 100%, 중동 의존도 70.2%, 에너지 자립도 4.3%. 이 숫자들은 명확했습니다. 이 구조는 위험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 탑승 안내가 나왔습니다. 12시간 비행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질문 리스트를 정리했죠. 첫째, 원유 공급 차질 시 비상 계획은? 둘째, 중동 의존도를 낮출 방안은? 셋째, 탄소 중립 전환은 어떻게 준비 중인가? 옆자리엔 한국인 사업가가 앉았어요. 명함을 건네더군요. 무역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너지 애널리스트예요. 아, 그럼 우리 정유산업 보러 오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가 웃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분야죠. 세계 1위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원유를 전량 수입하잖아요. 위험하지 않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더 기술에 투자했죠. 같은 원유로 더 많은 걸 뽑아내야 하니까요. 흥미로운 답이었어요. 정제 기술 말씀이시군요. 네, 복잡도가 높은 중질유도 우리는 고부가 제품으로 만들어요. 남들이 못 만드는 걸 만드는 거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기술 자부심은 있음. 근거 확인 필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로 돌아갔어요. SK에너지 울산 콤플렉스 하루 생산량 84만 배럴. GS칼텍스 여수 79만 배럴. S오일 온산 66만 배럴. 합치면 하루 200만 배럴이 넘었죠. 규모는 확실히 크네. 하지만 규모가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유럽 정유사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영국 BP, 프랑스 토탈, 네덜란드 쉘. 모두 한국보다 오래됐고 기술 축적도 많았죠. 그런데 왜 한국이 더 많이 수출하는 거지? 기내식 시간이 됐어요. 저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타이밍이야. 유럽이 투자를 줄일 때 한국이 늘렸으니까. 하지만 이건 전략이 아니라 운이야. 제 보고서 가설은 탄탄했어요. 옆자리 분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 정유를 어떻게 봐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회의적이에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죠. 왜요? 원유가 없으니까요. 공급망이 불안정하죠. 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사우디는요? 걔네도 원유만 있고 정제 기술은 우리한테 배워갔는데요. 저는 멈칫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사우디 아람코가 한국 기술자들 엄청 데려갔어요. 우리 정제 시스템 벤치마킹 하려고요.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한국인의 자부심일 수도 있어. 현장에서 확인해야지. 그럼 울산에서 직접 보시겠네요. 네, 내일 바로 가요. 좋은 출장 되세요. 놀라실 거예요.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속으론 생각했죠. 놀라긴 뭘 놀라. 큰 공장 보고 돌아올 거야. 하지만 제 확신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우디가 정말 기술을 배워갔다면?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 정유사들의 수출 품목 리스트였죠. 항공유, 경유, 휘발유, 나프타, 부탄, 프로필렌. 다양하긴 하네. 근데 이게 기술 차이를 만들까? 기내 화면에 비행 경로가 보였어요. 시베리아 상공을 지나고 있었죠. 9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진실을. 착륙 2시간 전에 깼습니다. 창밖으로 동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엘리사, 객관적으로 봐. 선입견 버려. 하지만 제 눈엔 이미 결론이 담겨 있었죠.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왔을 때 택시 기사가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서울 호텔이요. 내일 울산 가야 해서요. 울산? 정유단지 보러 가시나 봐요. 어떻게 아세요? 외국인들 거기 많이 가요. 다들 놀라더라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아파트들이 빼곡했어요. 작은 나라네. 이렇게 좁은 땅에서 세계 1위라니.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1위가 뭐 대수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지. 호텔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남산타워가 보였어요. 저는 가방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이 나라의 약점을,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 제목을 다시 썼죠. 한국 정유산업 거대한 거품의 해부. 완벽했습니다. KTX를 타고 울산에 도착한 건 아침 9시였어요. SK에너지 홍보팀 직원이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모건님 환영합니다. 오늘 울산 콤플렉스 전체를 보여드리게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의상 그렇게 답했지만 속으론 달랐어요. 큰 공장이겠지. 차로 20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시야가 탁 트이며 거대한 구조물들이 나타났습니다. 파이프, 증류탑, 저장 탱크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제 입에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 정유시설인가요? 네, 울산 콤플렉스입니다. 하루 84만 배럴을 처리해요. 84만 배럴. 저는 숫자로는 봤지만 실제로 보니 달랐어요. 텍사스 휴스턴이랑 비교하면 규모는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큽니다. 하지만 효율은 우리가 더 높아요.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규모 예상보다 훨씬 큼. 시설 현대화 수준 높음. 차가 콤플렉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수소화분해 시설이에요. 중질유를 경질유로 바꾸는 핵심 설비죠. 중질유요? 네, 다른 나라들은 처리 못하는 저급 원유예요. 우리는 이걸 고급 제품으로 만듭니다. 제가 알던 정보와 달랐어요. 유럽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동산 고급 원유만 쓴다고 했거든요. 저급 원유도 쓴다고요? 물론이죠. 오히려 그게 우리 강점입니다. 남들이 안 쓰는 원유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요. 제 노트북에 빨간 줄이 그어졌습니다. 가설 수정 필요 원유 품질에 제한받지 않음. 컨트롤룸에 들어갔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공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두 자동화됐나요? 90% 이상이요. AI가 최적 조건을 계산하고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링합니다. 한 엔지니어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항공유 3시간 후면 인천공항 탱크로 갑니다. 인천공항요? 네, 그리고 거기서 미국행 항공기들이 주유해요. 델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항공 전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항공사가 한국산 항공유를 쓴다고요? 당연하죠. 미국 서부 항공유 절반 이상이 한국산이에요. 점심은 구내 식당에서 먹었어요. 엔지니어들과 함께 앉았죠. 한 팀장이 물었습니다. 유럽에선 우리를 어떻게 봐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회의적이에요. 기술보단 타이밍으로 성공했다고 보죠.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예상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편견이죠. 아시아 국가가 유럽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저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바로 그 편견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후에는 항만 시설을 봤어요. 30만 통급 유조선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죠. 저 배들은 어디로 가나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일본. 전 세계로 갑니다. 저는 수첩에 적었어요. 물류 세계 최고 수준. 항만 인프라 예상 초과. 저장 탱크 지역으로 갔습니다. 수백 개의 거대한 탱크들이 산을 덮고 있었어요. 비축량이 얼마나 되나요? 60일치 원유와 90일치 제품을 보유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원유 수입국이니까요. 공급 차질 대비가 필수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점을 알고 있어. 그리고 그걸 대비하고 있어. 제 보고서 가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중동 의존도가 70%잖아요. 위험하지 않나요?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다변화하고 있어요. 미국 셰일, 캐나다 오일샌드, 남미 원유까지. 5년 전보다 중동 비중이 15% 줄었습니다. 또 하나의 가설이 무너졌어요. 공급망 다변화 진행 중. 저녁 무렵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울산 콤플렉스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수천 개의 조명이 켜지며 거대한 빛의 도시가 됐죠. 홍보팀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름답죠? 저는 대답 대신 사진을 찍었어요. 보고서에 넣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목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거품이 아니라 뭘까요? 저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루 본 것만으론 부족했죠. 내일 더 봐야 해. 약점을 찾아야 해.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홍보팀 직원이 물었습니다.
내일은 여수 GS 칼텍스 가시죠? 네. 거기는 더 놀라우실 거예요. 석유화학까지 통합돼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불안했어요. 이건 내가 예상한 게 아니야. 허약한 구조가 아니라 탄탄한 시스템이잖아. 여수행 KTX에서 저는 어젯밤 정리한 메모를 다시 봤어요. 울산 규모와 기술 모두 세계 최고 수준. 약점 발견 실패. 제 보고서는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순 없었죠. 여수, 대산, 온산까지 봐야 해. 어디선가 빈틈이 보일 거야. GS 칼텍스 여수 콤플렉스는 울산보다 더 복잡했어요. 정유시설에 석유화학 공장까지 붙어 있었거든요. 이게 통합 콤플렉스입니다. 원유에서 플라스틱까지 한 곳에서 만들어요. 안내 직원의 설명이었죠. 효율이 높겠네요. 당연하죠. 정유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바로 화학 원료로 쓰니까요.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어요. 저는 유럽 정유사들을 떠올렸습니다. 대부분 분리돼 있었죠. 유럽은 왜 통합 안 하나요? 땅이 없어서요. 유럽은 정유소와 화학 공장이 수백 킬로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좁은 땅 때문에 오히려 붙여놨죠. 약점이 강점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지리적 제약을 기술로 극복. 연구동에 갔습니다. 박사급 연구원들이 바이오 항공유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폐식용유로 만든 항공유예요. 탄소 배출이 80% 줄어듭니다. 상용화됐나요? 네, 루프트한자랑 KLM이 써요. 유럽 항공사들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 항공사가 한국산 바이오 연료를 쓴다고요? 물론이죠. 유럽은 규제만 만들고 기술은 우리가 개발했으니까요. 연구원의 말투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유럽 전문가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없다던 그 말들을요. 점심 후 부산항으로 이동했습니다. S-오일 온산 제품이 수출되는 곳이에요. 수십 척의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이 대기 중이었죠. 저 배들은 어디로 가나요? 저건 싱가포르행, 저건 호주행, 저건 일본행이요. 싱가포르요? 거긴 정유 허브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걔네도 한국 제품을 사가요. 왜죠? 자기네가 만들면 되는데. 품질이 다르니까요. 특히 항공유는 한국산이 제일 좋아요. 불순물이 적거든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정유 허브 싱가포르가 한국 제품을 수입한다고요? 제 머릿속 지도가 다시 그려졌어요. 아시아 에너지 흐름의 중심은 싱가포르가 아니라 한국이야. 대산으로 갔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시설이에요. 여긴 군용 항공유에 특화돼 있었죠. 미군 기지에도 공급하나요? 네, 주한 미군뿐 아니라 괌, 오키나와 하와이까지 갑니다. 미국이 자국산 안 쓰고요? 품질 검사 통과한 게 우리 제품이에요. 가격도 더 싸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국 전투기가 한국산 연료로 난다니. 사우디도 한국 제품 쓴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특수 윤활유랑 고급 화학 제품을 수출해요. 아이러니하죠? 산유국이 석유 제품을 수입하는 게. 저녁에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지난 3일간의 메모를 정리했죠. 울산 세계 최대 규모. 여수 통합 시스템. 부산 대상 글로벌 물류 허브. 약점을 찾으려 했는데 강점만 보였습니다. 제 보고서는 완전히 방향을 잃었어요. 거대한 거품이라는 제목은 맞지 않았죠.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아니야, 분명 약점이 있을 거야. 유가 변동에 취약할 거야. 그게 한국의 아킬레스건이야. 호텔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틀렸을까? 유럽 전문가들이 모두 틀렸을까? 하지만 인정하긴 이르다고 생각했죠. 유가 위기가 오면 알게 될 거야. 그때 이 나라의 진짜 민낯을.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펙 증산 발표. 유가 급락 예상. 한국 정유사 주가 어떻게 될지 분석 바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왔네. 진짜 테스트가. 내일 주식시장이 열리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한국 정유 신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이죠. 아침 7시 저는 블룸버그 단말기 앞에 앉았어요. 오펙 증산 발표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에서 62달러로 폭락했습니다. 27% 하락이었죠.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왔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시간이. 런던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건, 상황 파악됐나? 네, 지금 시장 열리길 기다리는 중이에요. 유가 이렇게 떨어지면 한국 정유사들 타격 클 거야. 원유 재고 손실이 엄청날 텐데. 제 생각도 그래요. 전량 수입 국가니까 더 심할 거예요. 오전 9시 한국 증시가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어요. SK이노베이션, GS, S-오일 주가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 상승이었죠. 2%, 3%, 5%.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가가 폭락했는데 정유사 주가가 오르다니요. 저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찾아봤어요. 정제 마진 확대 예상. 원유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개선 전망. 정제 마진? 그게 뭐죠? 한국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정유사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그가 웃었어요. 반대예요. 원유는 비용이에요. 비용이 줄면 이익이 늘죠. 게다가 제품 가격은 천천히 내려가니까 그 차이만큼 마진이 커져요. 저는 멍했습니다. 3일간 현장을 봤으면서도 이 기본 구조를 몰랐다니. 그럼 유가 하락이 오히려 호재라는 건가요? 물론이죠. 특히 한국처럼 원유를 100% 수입하는 나라는 더 그래요. 원자재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요. 점심때 SK이노베이션 IR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건님 실적 설명회 오시겠어요? 지금이요? 네, 오후 2시에 긴급 설명회 엽니다. 유가 하락 영향 설명할 거예요. 저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회의실엔 수십 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모여 있었어요. CFO가 발표를 시작했죠. 유가 하락으로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40%라고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간단합니다. 원유 매입 가격은 즉시 떨어지지만 제품 판매 가격은 23주 시차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마진이 극대화되죠. 게다가 재고도 있어서 싼 원유로 만든 제품을 비싸게 팔 수 있고요. 다른 애널리스트가 질문했어요. 유럽 정유사들은 어떤가요? 손실 예상이에요. 걸프만 허리케인 영향으로 가동률이 낮았거든요. 우리는 풀 가동 중이라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요. 유럽이 손해보는 동안 한국은 돈을 번다고요? 저는 유럽 정유사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BP-7%, 쉘-5%, 토탈-6%. 반면 한국 정유사들은 플러스 8%였어요. 완전히 반대였죠. 이게 말이 돼? 원유 없는 나라가 오히려 유리하다니?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유가 급등락 시기의 한국 정유사 실적이었어요. 놀랍게도 유가 변동이 클수록 수익이 높았죠. 변동성이 적이구나. 안정이 아니라. 제 보고서 가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원유 수입 의존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다. 원자재 가격 하락의 수혜를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모건 보고서는? 아직 정리 중입니다. 뭐가 문제야? 유가 떨어졌으면 한국 타격 받았을 텐데. 그게 반대예요. 한국이 오히려 수익이 늘었어요. 유럽이 손해보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팀장이 말했어요. 확실해? 네,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숫자도 명확하고요. 그럼 우리 가설이 틀렸다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또 침묵이었죠. 일단 더 지켜봐. 섣부른 결론 내리지 말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제 노트북 화면을 봤죠. 한국 정유산업 거대한 거품의 해부라는 제목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지웠어요. 새로운 제목을 쓰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지? 내가 틀렸다고? 유럽 전문가들이 모두 틀렸다고?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가는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한국 정유사들의 주가는 20% 가까이 올랐어요. 저는 매일 실적 자료를 받아 분석했죠. 믿기지 않는 숫자들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 2분기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 65% 증가.
GS 칼텍스 72% 증가, S-오일 58% 증가. 반면 유럽 정유사들은 마이너스였어요. BP 23% 감소, 쉘 18% 감소. 이건 단순 차이가 아니라 구조적 격차였습니다. 저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한국 정유사 IR 자료를 전부 모았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복잡도 지수 컴플렉서티 인덱스. 이게 핵심이었어요. 한국 정유소들의 복잡도 지수는 평균 11.5였습니다. 미국은 9.2, 유럽은 8.7. 숫자가 높을수록 저급 원유를 고급 제품으로 바꾸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면 한국이 유리한 거구나. 싼 중질유를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증권가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한 펀드 매니저가 발표하더군요. 한국 정유사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그의 자료는 명확했어요. 글로벌 정유 산업에서 한국은 기술 격차를 벌려가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투자를 줄이는 반면 한국은 늘리고 있다.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 시대엔 정유 산업 자체가 사양 아닌가요? 그가 웃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바이오 연료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수에서 보셨죠? 바이오 항공유 수소 CCS. 미래 준비도 하고 있어요. 맞았습니다. 저는 여수에서 봤어요. 연구원들이 폐식용유로 항공유를 만드는 걸요. 그게 상용화된 건가요? 당연하죠. 루프트한자, KLM, 에어프랑스 전부 한국산 바이오 연료 쓰고 있어요. 유럽 항공사들이요. 저는 유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본사에서 재촉이 왔어요. 모건 한 달째야. 보고서 언제 주나? 다음 주까지 드릴게요. 확실해? 네. 송도 연구단지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연구소였어요. 여긴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죠. 수소 생산, 탄소 포집 합성 연료. 이게 다 실용화 단계인가요? 수소는 이미 양산 중이에요. 울산에서 하루 5,000톤 생산합니다. 5,000톤이요? 네, 세계 최대 규모예요. CCS도 시범 운영 중이고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미래 대응 유럽보다 23년 앞서. 연구원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이게 합성 연료예요. 공기 중 COE와 수소로 만들죠. 탄소 중립 시대의 궁극적 솔루션입니다. 상용화는 언제? 2030년 목표예요. 유럽도 같은 기술 개발 중인데 우리가 더 빨라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석유가 끝날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다음을 준비하는 거야. 유럽 전문가들이 한국은 구시대 산업에 집착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틀렸습니다. 한국은 현재를 지키며 미래를 만들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와 마침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쓸 시간이었어요. 제목은 한국 정유 산업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술 강국으로 정했습니다. 첫 문장을 썼죠. 나는 이 나라가 위태롭다고 생각했다. 원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며 중동 정세에 목숨을 건 나라라고 믿었다. 하지만 정작 위태로웠던 건 내 편견이었다. 타이핑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경력의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틀릴 수 있다니. 하지만 인정해야 했어요. 숫자가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였습니다. 보고서를 쓰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고 사진을 넣고 그래프를 그렸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정유산업은 버블이 아니다.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실체다. 런던으로 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읽어봤습니다. 제 손이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진실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천공항행 리무진 버스 안에서 저는 서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한 달 전 이곳에 왔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시는 같았지만 제 시선이 바뀌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런던 본사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모건 보고서 받았네. 충격적이야. 우리가 이렇게 틀렸다니. 팀장의 답장이었죠. 하지만 자네 분석이 맞다면 우리 투자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나라가 아니에요. 자원의 저주를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애초에 자원이 없어서 기술로 승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오히려 강점이 됐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가는 길에 면세점을 지나쳤어요. 한국 화장품, 전자제품, 식품들이 즐비했죠. 정유만 강한 게 아니구나. 전부 같은 패턴이야. 없으니까 만들고 만드니까 더 잘하게 되고.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며 제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결론 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한국 정유산업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취약성을 강점으로 바꾼 전략의 결과다. 원유가 없기에 기술에 투자했고 시장이 작기에 수출에 집중했으며 미래가 불확실하기에 더 빨리 준비했다. 옆자리에 젊은 한국인이 앉았어요. 대학생처럼 보였죠. 책을 읽고 있었는데 제목이 보였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신기술. 저는 말을 걸었어요. 에너지 공부하세요? 네, 화학공학과예요. 졸업하면 뭐 할 건가요? 정유회사 가려고요. 근데 요즘 고민이에요. 석유 산업이 미래가 있을까 싶어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있어요. 당신네 회사들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수소, 바이오 연료, 합성 연료. 다 봤어요.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외국인이 그렇게 봐주시니 고마운데. 솔직히 해외에선 우리를 좀 무시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편견이에요. 적어도 제 편견이었어요. 이제는 아니지만요. 탑승 안내가 나왔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라 창가 좌석에 앉았어요. 이륙 준비 중에 기내 안내 방송이 나왔죠. 본 항공편은 인천에서 런던 직항편이며 비행시간은 약 12시간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지고 서울이 보이고 멀리 황해가 펼쳐졌죠. 이 나라는 작지만 강해. 자원은 없지만 기술이 있어. 그게 21세기 방식이야. 이륙 후 승무원이 음료를 돌렸습니다. 저는 커피를 주문했어요. 한국 승무원이 웃으며 건네주더군요. 편한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비행기 항공유는 어디서 왔나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주유했거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결국 마지막까지 한국 제품이었네요. 한국산이 좋은가요? 물론이죠. 품질이 제일 좋아요. 저희 회사가 테스트 많이 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에 추가할 내용이 떠올랐거든요. 에필로그를 쓰기 시작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글을 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항공기는 한국산 항공유로 날고 있다. 나는 한국 정유 산업의 허상을 밝히러 왔다. 하지만 발견한 건 허상이 아니라 실체였다.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세계 1위가 된 건 기적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약점을 강점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결과였다. 유럽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과거를 지키는데 급급하다. 이대로라면 10년 후 우리는 더 뒤처질 것이다. 기내식 시간이 됐어요. 불고기 덮밥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한 달이 내 20년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 틀렸다는 걸 배웠으니까.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그게 성장이죠.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니 영국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외투를 여미며 택시를 잡았죠. 템스 강변 오피스로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몰려왔습니다. 모건 보고서 봤어. 진짜야? 응, 내가 직접 확인했어. 믿기지 않는데 한국이 그렇게 강하다니. 나도 안 믿었어. 근데 숫자는 거짓말 안 해. 팀장이 회의실로 저를 불렀어요. 모건, 자네 보고서 때문에 난리야. 투자팀에서 한국 정유주 사자고 하고 유럽 정유주는 팔자고 해. 그게 맞는 판단이에요. 확실해? 네, 제 20년 경력을 걸고 말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템스 강이 흐르고 런던 아이가 돌고 익숙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 시야는 넓어져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자원의 저주를 이긴 나라. 한국은 우리에게 말한다. 미래는 땅속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다고. 석유가 아니라 기술이 21세기 자원이라고. 그리고 작은 나라도 큰 꿈을 꿀 수 있다고. 저장하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종 버전이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바뀌어 있었죠.
한국 정유산업자원의 저주를 이긴 기술 강국 유럽이 배워야 할 교훈 이제 유럽 차례입니다. 한 달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엘리사 목권은 한국의 약점을 증명하러 왔다가 오히려 자신의 편견을 발견했죠. 석유 없는 나라가 세계 1위가 된 비결, 그건 기적이 아니라 기술이었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힘을 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감동적인 해외 사연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사연둥이 혜인이는 여러분의 일상에 녹아들고 싶어요. 출퇴근길, 식사시간, 잠들기 전 여러분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나눠주세요. 석유 없는 나라의 1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사연둥이 혜인이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